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내일 저녁이죠.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 만찬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 독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실측은 추후에 독대를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일 만찬에서의 독대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만찬 회동에서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최소한 독대를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의 대통령실의 입장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개편을 한 건데요. 자, 1부에서는 정치 김앤장 코너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장성철 공묘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뉴스 인앤아웃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유승찬의 콕,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만나보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개편 이후 처음 모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개편 이후 첫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름에 하여 정치 김앤장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이 정치평론계의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돌 지금 좀 연세가 좀 나이 많아요.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예, 한 분씩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차가 많이 밀리긴 밀리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니까. 자, 나와 계신 우선 한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계의 욕바지 장성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민아 평론가님 좀 있으면 오실 텐데 네. 두 분들이 굉장히 그 자학 모드에 강하시네. 욕바지. 욕바지 이분은 저희야 원래 하는 게 없어서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수님, 욕바지. 저는 진짜 윤석열 정권도 비판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도 비판을 하니까 제 편이 없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두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게 잘 돌아가는데 비판을 하면 모르는데 이게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잘 돌아간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교수님께서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국회 있을 때부터 교수님 방송도 많이 보고 존경해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회생활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예.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보죠. 네.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하는데 우선 네. 우리 장 소장님은 예견을 하셨어요. 2년 정도 받을 거라고. 얘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한 거잖아요. 예. 민주당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럴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혐의잖아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그것과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압력이 박근혜 있었네. 정부의 예. 압력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선이었잖아요. 대선 때 국민들을 속인 행위들. 그런 것이 더 큰 민심을 호도하고 민심을 바꾸려 하고 민심을 속이려 했던 그런 것들이 더 나쁘다. 죄질로서는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최대 형량을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판결도 그러면 만만치 않다고 보세요? 글쎄요. 많은 분들은 그냥 벌금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 이상 나올까? 아니면 80만 원 나올까?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중요하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검찰에 좀 구형할 때 논리들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소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많은 변호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 판사의 성향에 따르다. 예. 완전 판사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 근데 뭐 하여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격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이거를 우리 장 소장님이 보셨을 때 네. 민주당이 징역 2년형 구형을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못했겠죠. 당연히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권의 지도자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에 그리고 자기네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어떠한 구형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어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 진영, 상대 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중잣대죠. 이게 내로남불이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고 싶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지 우리 사람이니까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윤석열 정권 우리가 비판 많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공정하냐 상식적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그런 비판을 부메랑처럼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드디어 들어오시지 마세요. 지금이 뭐 김이나 평론가의 저 출연료를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말이에요. 왜 오늘 차 원래 안 타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다른 그 복잡한 일 때문에 강남에 갔었는데 강남에서 여기로 올려니까는 택시를 타야겠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강남 밖으로 나오는 것만 거의 30분 넘게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강남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강남에 갔다 오느라 늦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사실은 택시 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요새 같은 때는 차라리 지하철이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측 못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래서 더 늦어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뭐 사실 죄송해 하셔야죠. 그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구형량까지 제가 뭐 예상할 정도로 법적인 지식이 이제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형이라는 거는 검찰이 나름대로 이제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려면 재판부의 판단까지는 지켜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뭐 복잡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검찰이 뭔가를 하고 수사를 하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이 얘기를 뭐 몇 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구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당연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제 그 외적인 것들 외에 나머지 쟁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쟁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또 민주당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여서 앞으로도 이런 딜레마는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뛰어오셨죠? 지금 늦었는데도. 왜냐하면 호흡이 아주 똑골아요. 지금 저 나름 호흡을 조절하면서 예.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비명 얼마 되지는 않지만 뭐
초월회 네. 같은 경우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네. 있고 뭐 저희가 또 김부겸 전 총리는 모실 예정인데 뭐 이런 분들 뭐 김동연 지사든지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평시하고 똑같다고 보세요? 조금 빨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의 어려움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더욱더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가는데 활용을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특히 개딸로부터는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찬동하는 모습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 혼자서 나 혼자 야 나는 정치할 거야 나는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거야 이런다고 한들 어떤 울림이 있겠어요. 어떤 조직화돼야 되고 세력화돼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우리 당대표가 이렇게 어려움 처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네가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고 그래? 너 잘못됐어. 너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분들이 쉽게 보다 더 강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설령 만일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센 그 어떤 벌금형이라도 좀 센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그럼요. 것이다. 네. 아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로 사실은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를 쭉 유지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거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든 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든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런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결을 달리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반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조건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회생이 어렵게 됐다. 이런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이제 다들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런 한계 속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어떤 형량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령 뭐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어떤 형량이 일단은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공간이 넓어지거나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당장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3심제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대안을 민주당이 이 뭔가 의지를 갖고 만든다면 또 모를까 이게 자연적으로 각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이 지도자들이 손들고 나와요. 그러면은 야 너는 진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데 정치 보복하고 있는데 검찰이 탄압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우리 당을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만들어 너가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 지도자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이 아유 이재명 안 되겠네. 실형까지 받고 다른 누가 없을까? 우리 다음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데 저요 하고 손 들고 나오면은 그분은 더 매장당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호남 민심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영광하고 저기 곡성하고 지금 선거 있죠. 군수 선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규정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광 군수 선거에서 가령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내세운 후보가 뭐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당연히 이제 언론에서는 호남 민심 흔들린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재보궐선거 판 자체가 이제 호남 민심이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긴 어떤 스케줄 속에서 민주당 외에 대안을 그런 찾아가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재보궐선거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이제 그런 판은 아닌 것 같고 또 뭐 영광 군수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영광 군이라는 이 지역구의 특성이라는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재보궐선거만 이제 놓고 장기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그런데 다소 이미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2022년 지방선거 때도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투표율이라든가 또 이제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든가 또 전당대회에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건 또 확실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할 문제인데 이게 재보궐선거를 딱 기점으로 해서 그 결과를 딱 판단해가지고 호남 민심 돌아섰다. 이렇게는 안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아이고 호남에 개미구멍 뚫렸네 이렇게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심상치가 않다. 호남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일 뭐 조국 혁신이나 이런 약진을 한다면 이제 하나라도 이기면 네. 그런 가정하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야 호남이 다른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장래에 우리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나 유권자들의 표본수가 작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이 뭐 대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것은 아닌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구멍 하나 뚫렸다. 구멍이 더 커질 수가 있겠다. 그 개미 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저희가 평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막 검찰 공격하고 검찰 관련 입법을 막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그거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와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듯한 SNS에 그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다 저렇다 떠나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첫째, 야 이거 저쪽에 이 구형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가열차게 이거를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딴 게 터져버렸네. 이게 기분 나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여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 북한과 그렇죠.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워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검찰 또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또는 탄핵 이런 걸 통한 이제 이런 이제 방향으로 노선이나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을 잡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지금 전선을 갖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령 구형을 한 검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다뤄야 될 이 판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요 지지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시원하다, 그래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제 나머지 강성 지지층이 아닌 지지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이 사실 계속 보여온 익숙한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좀 앞으로의 어떤 확장력이나 이런 것들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금 얘기도 하고 방향이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대북 정책 얘기도 하고 논점을 넓혀가는 게 차라리 좋다고 보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물론 이제 이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하는 두 국가론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지금 이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만은 사실 또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공격과 방어를 막 거치면서 쟁점을 또 늘려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가령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을 저렇게 폈을 때 그때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낭만적인 그러한 어떤 통일 담론에 기댄 그러한 대북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어서 버려야 된다.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러한 어떤 통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는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보수적인 지향의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런 사람 그때 보수 언론도 많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그래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라고 하는 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하면은 종북이다 주사파다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논쟁의 지형이냐라는 의문은 사실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런 논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쟁을 한번 생산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의제 아니냐 싶고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통일하자고 해도 종북 주사파라고 할 것이고
통일을 그럼 한번 재고해보자라고 해도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실은 기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 논쟁으로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쟁점을 넓혀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소영.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도 맞는데 인종석 전 비서실장의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평론을 하거나 분석을 할 가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힘이 없잖아요. 만약 인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이거는 국가 정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평론을 하고 논의해볼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정치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예전의 정치인이 그냥 저런 얘기 한다고 한들 뭔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줄까.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두면서 비판을 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직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공격당할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저기 대통령실이 독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하자는데 또 굳이 안 한다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저는 좀 여러모로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이 쭉 오는 과정이 사실 잘 이제 평론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뭔가 이제 만남, 만찬, 뭐 식사 뭐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했어야지 이 지지층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고 아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그때 어쨌든 이 용산에서 아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는 아니고 추석 연휴 이후에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룬 거지 않습니까? 평론가들이 해석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의정 갈등, 요 의료 대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담, 정치적 부담 또는 뭐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불쾌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떤 부담 때문에 이것을 미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구도인 거잖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의료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용산이 강변하고 또 체코를 갔다 온 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또 우리 여당과 용산이 어떻게 힘을 합쳐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인 것은 좋은데 용산 입장에서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의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다른 한번 해법을 저하고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싫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맥락을 쭉 짚어보면은. 근데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모로 국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너무 편협하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수영님.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 분위기가 완전 꽝이겠구나. 먼저 이제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이제 그러한 보도가 나고 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께 이거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거면 좀 A안, B안, C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엄청 화내시면서 안 한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안 만나는 게 의무와 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에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 나 쟤 싫어. 그러니까 안 만날 거야. 만나라고 하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지없이 대통령께서 그러한 보고서를 올린 사람들한테 격려했대요. 과연 이게 맞을까? 그거는 저희 취재예요. 개인적 취재. 저희 취재인데 그냥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있겠죠. 내일 또 기사가 나올 텐데 과연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맞을까?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고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그런 모습 보이셔야 되는데 너무 좀 즉흥적인 결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당정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커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 2달 됐지 않습니까? 2달 동안 주요한 국민의힘 관련 뉴스가 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용산 입장에서는 한번 독대도 하고 괜찮아 우리 사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건데 그럴 만한 조건인데도 극구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보력은 없고 오늘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TV조선이라는 매체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저는 출처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출처 TV조선에서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당정 갈등만 있는 게 아니다. 용산도 양보할 거는 양보한다라는 분위기. 그것이 무엇이냐? 이용전 의원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계속 용산 입성 얘기가 있었는데 용산 입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계속 한동훈 대표 비판도 하고 뭐 이래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당정 갈등의 소지가 되고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용산에 부르는 방향은 즉 용산에 이제 좀 뭐 행정관 아니겠죠. 뭐 비서관이나 이렇게 하는 방향은 안 하기로 했다. 그게 뭐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당의 어떤 분위기, 당의 여론을 고려해가지고 인사를 양보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정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용산이 뭔가 결단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는 바람직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낮에 뉴스원 출처를 또 밝힙니다. 뉴스원이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격노했다라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썼다더라. 크게 격노해서 이러한 보도의 출처,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이거 소스를 줬는지 찾아내라는 취지겠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노를 해서 이게 저는 처음에 TV조선의 보도를 보고 용산도 나름대로 여론 관리를 하는구나. 당정 갈등에 대해서 크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TV조선의 어떤 그런 보도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원의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는 크게 그 당정 갈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 텐데 왜 이런 방향을 고집하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아마 오늘의 요 독대를 안 하겠다라는 이러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그런 걱정을 키우는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뭐라 그러나 특히 이제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내일 어쨌든 저녁은 먹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찬은 그죠? 취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취소는 안 되는데 네.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체코에 가가지고 그 체코 총리 그거 만났는데 있었구나. 이거 정말 네. 잘 됐어. MOU를 우리가 한 56개 맺었고 24조 원전 이거 내년 3월 되면은 확정 계약 맺을 거야. 그리고 바이오 원전 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력하기로 했어. 야,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박수.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예. 의대 정원 갈등, 의료 대란 대통령께서 불편해하는 이슈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좀만 기다려. 잘 되고 있어. 준비되고 있어. 정말 이거 부작용 이거 곧 없어질 거야. 저항 세력들 반발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랑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런 불편한 이슈들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를 꺼내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체코 방문기만 듣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어떤 태도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용산은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려고 했고 추석 전에 가동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2025년도까지 열어놓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렇게 접근한 거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에 더해서 정부 입장이 또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안 된 건데 용산 입장에서는 다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봐라. 뭐 제가 그것 봐라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이블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이 노력해 왔던 것임을 이제는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당이.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개혁을 좀 한 목소리로 쭉 밀고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 딴소리 잡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서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이제 보도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의기투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뭔가 이건 정말 여당과 용산이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묘책이 나왔어 이런 분위기가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걱정스러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걱정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오늘 걱정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는 기회소득 어디까지 늘리려나?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때까지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베스트 슬립이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8 LA 올림픽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원 대표입니다. 4년 뒤 LA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우리 선수들의 숙면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젊은 정치인 김재섭 의원께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효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재섭입니다. 추석 때 뭐 하셨어요? 거의 지역에서 인사드리고 연휴 당일에는 아기 봤습니다. 아, 거기 지금 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보통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이 왼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우리 김재섭 의원은 그렇죠. I love 도봉이라고 딱 그걸 쓰시네요. 그래서 가끔 제가 나오는 방송이나 뭐 본회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장에서 질의하거나 할 때 보면 항상 이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많고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항상 이제 제 자랑이자 자부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보기 좋아요. 네. 예. 우리가 그 I love NY 뭐 이런 거 익숙한데 그렇죠. I love 도봉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좀 어떻게 이 지역 민심 들어보니까 어때요? 추석 민심은 일단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 많이 하시고요. 이번 재래시장은 특히 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이례적으로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재래시장을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한 마트 쪽으로 그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번 재래시장은 좀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도봉구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배달 플랫폼 문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좀 책임이 계속 무거웠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여권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굉장히 매서웠고요. 오케이.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 네. 또 다른 보도에서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한다. 체코이 가서 성과가 독대 요청으로 묻혀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마침내 뭐냐면 독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별도로 합의할 사안이다. 사실 거부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면 빨리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독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게 잠깐만요. 네. 70%라고 그랬죠. 또 어떤 방송 나가셔서. 네. 이거 틀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틀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하기를 바랐고 70%라고 하는 데서는 저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반영이 돼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지도부 전체가 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번 독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에는 아주 중요하고 뜨거운 화제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여사에 관한 문제, 의정 갈등에 관한 문제, 다 대통령과 여당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했던 지점들이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성과를 얻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여러 사람이랑 만난다? 아무 얘기도 안 될 거고요. 설령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언론 보도가 나가 셀 겁니다. 그게 정보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밀한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윤한 갈등이 봉합되기 위해서라도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대통령실에 이를 화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거절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어떻게 보세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협의하면 될 수 있을까요? 협의할 사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협의를 하셔야죠 이제. 근데 네. 협의라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면은 뭐 대단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는 요청이 협의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깊이 패여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뭘 해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게 공천 개입 의혹 문제예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다인 것 같아요. 보면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고 그리고 뭐 명태균 씨 스스로가 뭐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접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 있다 보니까 뭐 정황 증거들은 이래저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냐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여권 내에서 계속 이 여사 문제가 때마다 불거지는 것은 사실 그 전에도 여사가 뭐 이런저런 인사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점화가 되고 또다시 재점화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연락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사과하고 제대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10월 16일인가요? 재보선 때가요. 근데 이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요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이런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도 나름의 뭐 적대적 공생관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적 공생관계. 네,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신 분 내지는 여당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못 믿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연일 불거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조국 혁신당으로 돌리자니 조국 대표 역시도 뭐 이런저런 문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고 예. 의도저도 못하는 가운데서 여권의 반사작용으로서 그 반대급부로서 커지는 그 파일을 어딘가 누군가나 나눠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온전히 그 모든 거를 점유할 수 없다 보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그렇게 두 정당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재보선이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선전할 것 같고 선전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리겠죠. 민주당에서 호남이 졌다는 거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졌다는 예. 거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급부상하는 경우에는 대개 광주 전남에서 힘을 실어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그랬고요. 호남에서 지지받지 않는 민주당 대표가 뭐 대선에서 승리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것을 잡는 그 패권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민주진영 내에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예.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이건 대선 가도 이재명 대표 심각한 경보등이 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것이다. 근데 이 징역 2년이 구형받았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어떻게 김 의원님께서는 예상했어요? 그거? 뭐 좀 세긴 했는데 예. 보통 이게 벌금형이라는 거는 나름의 예. 선처 같은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실형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스스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형구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재판의 관례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범죄 혐의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나는 무죄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형을 할 거라고는 봤지만 실형구형을 할 거라고는 봤지만 2년이라고 하는 뭐 꽉 채운 구형은 생각은 못했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는 뭐 괘씸죄 같은 것도 반영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이 구형이 부당하다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텐데 막 이렇게 떠드는데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와가지고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기분이 결정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그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그 친명 주류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심기 건드리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제 뭐 임종석 실장이 타이밍이 뭐 공교롭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타이밍에 임종석 실장이 발언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면 정말로 여기는 친명 정당이 돼버렸구나는 오히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침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네. 임종석 실장 보고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뭐 SNS에 좀 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임종석 실장이 매번 통일 주장을 하다가 새삼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을 가지고 당 지도부에서도 뭐 역시 주사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 주사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본주의에 충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경문협이라고 하는 그 경제문화 남북 경제문화 교류 협력 뭐 재단 그 재단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고요. 이사장으로서 꽤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뭐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빼고 그다음에 지난해 총선 준비를 하면서 또 빼고 거의 대부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나름의 이익들을 취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저작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그 재단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북한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당연히 그 재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저작권료로 운영되거든요. 아주 달달한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그 재단의 명분이 북한에게 송금하는 것이고 북한에게 송금을 하는 그 명분이 서야지만이 본인이 계속 여기서
그 말하자면 이익행위, 그걸 이익행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익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지만이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주 경제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주사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215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나요? 도나츠, 도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도봉구에 대해서 꼭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니 이 뭐 문자도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의원님 옆 지역구인 것 같은데 그 도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봉정치 함께라서 행복하다 이런 대형 현수막도 걸렸다라고 하던데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그런데 이게 김재섭 의원께서 이게 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요. 주민들께서 걸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도봉구청장도 국민의힘이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고 구청장이랑 국회의원 이렇게 도봉구에서 같은 정당이었던 역사가 뭐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구청장이랑 저랑 뭐 소통도 잘 되고 예전부터 잘 지역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엔 좀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TX 관련된 저희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 문제들을 신경 쓰고 있는 지점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뭐 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지 각종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도 이 정치 이거 한 28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과분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소개하다가 이게 딴 데로 잠깐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끝으로 하나. 네. 서울의 봄 4법 뭐 민주당 발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엄령 관련 법안이죠. 정말 유치해요. 그 민주당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유치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말을 쓴 것도 정말 유치뽕짝 그 자체고요. 이게 계엄이라는 게 저는 민주당이 아주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엄, 쿠데타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저희 부모님 세대. 맞아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계엄이 나을 거다. 저는 이거 국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국군 장병들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대통령이 계엄합시다 하면 군인들이 다 같이 나서서 좋습니다. 계엄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수준을 아주 얕잡아 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계속 음모론을 펼치다가 이제는 그 음모론이 현실처럼 돼버려서 방지법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이거 또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통과시키겠죠.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이거야말로 명분 있는 거부권이죠. 저도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좀 젊어지는 기분도 있었어요. 계엄이 왜냐하면 내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 제가 강북에서 정치를 하셨던 의원 이렇게 아는 정치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강북 사람들은 다 느낄 텐데 계엄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도무관선도로 막혀가지고 탱크 못 내려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봉에 살아서 잘 알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자,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and of love. 롤라. 쥐롤라의 매력에 정신 쏙 빠지셨나요? 안녕하세요. 전 쥐롤라. 아니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요즘 가을 나들이 차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반드시 주변을 살핀 후 통행해야 하고요. 고령 운전자는 야간 운전은 피하고 출발 전 미리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란 하늘에 따뜻한 볕이 내리쬐며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퇴근길 햇볕이 약해지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6도로 오늘보다는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는 사고까지 있는데요.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뒤쪽으로 하객에서 남동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 전으로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도 교통량 때문에 정체입니다. 반대편 공항 가는 길도 성산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추후 별도 협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만찬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대가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 이야기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남북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대화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돼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란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세현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고검장은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비판을 넘어 때로는 과도한 공격이 계속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남하하면서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쓰레기 풍선 잔해물로 인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다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계류장에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떨어져 새벽 5시 25분 이후 항공기 이착륙이 중지됐다 재개되기를 반복하다 7시 8분 기준으로 정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 증가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6.2%, 컴퓨터 주변 기기가 75.6% 수출이 늘었지만 승용차와 석유 제품은 각각 8.8%, 5% 감소했습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안에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해졌지만 낮에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전주 16도, 춘천 12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모레까지 높은 너울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영남과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내륙으로는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습도는 43%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 일부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고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꽃꽃 품어라 가을 향기 품었다. 가을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화원 고향 가을꽃 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가을꽃 축제 꾹꾹 보러 오세요. 고향 특례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개편 이후로는 뉴스 인앤아웃을 언제나 3부에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혹은 올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아저씨가 돼서 돌아온 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안경 벗었어요? 네? 여기 자국이 계속 나서 네, 그래서 벗었습니다. 얼굴 관리하느라고? 그렇죠. 네, 관리해야죠. 관리하느라고. 네, 아저씨 자국 좀 나면 어때? 아저씨에서 더 가면 안 되니까요. 네. 할아버지가 될까봐.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 그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에 확, 그러니까 확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을도 확 오더라고 보니까. 예? 한 금요일부터 확 왔는데 그런 식으로 확 나이를 들어줄 수 있다. 뭐가 확 온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지금 이 대화 과정에서 화가 난다 그러시면 우물정 공구사 샵 공구사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지금 확 온다 그러는데 뭐가 오냐고 얘기를 하는 거. 화가 오시는 거군요. 화악이 오는 거구나. 네. 아니 그 저 뭐야 오늘 왜 넥타이도 메고 말해요. 네. 그 넥타이가 되게 두껍네 근데. 두껍게 맸습니다. 두껍게 맨 거예요? 네. 원래 두껍지 않은데. 뭐 두껍게 멜 수도 있고 얇게 멜 수도 있고. 그 뭐 혹시 타올 같은 걸로 맨 건 아니죠? 네, 그런 재질인 거죠. 타올 재질.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네. 이게 다목적 넥타이네. 네. 이게 화장실에서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넥타이에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요? 네. 어쩐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나. 예. 여러분은 지금 사회생활에 제가 다시 수십 년간 익혀온 사회생활의 정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폭우 소식 좀 살펴볼 텐데요.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은 금, 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남부 지방은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겪었는데 이 소식들을 살펴볼 텐데요. 전국에 내린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가 잇따른 이유는 제14호 태풍 플라산에서 약화한 열대 저압부가 한반도를 예상보다 더 가깝게 지나면서 북쪽의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여러 피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산 하포구의 한 빌라 옆에 옹벽이 일부 기울어지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시간당 광주의 경우에는 곳곳에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폭우에 아내 마중을 나갔다가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제 농민의 소식도 전해졌는데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토사 유출과 시설물 파손 등 18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674명이 대피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트럭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무려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무너지는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성동 고분 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고분군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서쪽 사면 가로 12m, 세로 8m가량의 국가사적 구간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폭우로 고분 일부가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곳이 가야 고분군 위에 조선시대 토성을 쌓았던 곳으로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듯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해 대성동 고분 박물관장은 복구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별 피해 없으셨을까요? 피해가 없었는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기록적인 폭우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 기록적인 폭우가 일반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수 터널, 이 우수 터널 같은 것도 많이 저걸 하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특히 이번에 비 피해가 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수문을 열어가지고 좀 조치를 취했더라면 좀 덜 했을 거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기민한 조치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적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록적인 폭우가 거의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모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내가 해야지 이거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 국회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이 3명이 지금 증인으로 국회에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이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많은 축구팬들, 사실 축구팬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축구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모든 것을 좀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국회에서.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그 르나르 감독이라고 프랑스인 감독인데 아프리카에서 워낙 성과를 낸 감독입니다. 이 감독과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하는 에이전트의 주장이 나오기도 해서 이와 관련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진종호 의원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축구협회 산하 노조에서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이 현안 질의가 내일인데 축구협회가 자료 제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네. 뭐 휴가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난주에 그 창사 기념일 그게 있어서 휴가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이 현안 질의를 앞두고 너무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금요일자로 나왔으니까 토일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제출하면 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24시간 혹은 12시간 안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공통자료 총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맞춤법도 틀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축구협회 고위층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 참석을 만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정면 돌파를 원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뭘 돌파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홍 감독 측은 지난 10일 오만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마친 뒤부터 답변을 준비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뿐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의 4번째 연임 도전 여부, 또 축구협회가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체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을 마통을 600억씩 할 수 있구나. 네, 뭐 이런 것들도 다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통을 600억. 그럼 일반 사람은 마통을 저는 뭐 상상도 못하죠. 야,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통큰 마통이네. 근데 저는 문득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종호 의원의 경우엔 최고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요. 여당 지도부 만찬이 2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혹은 하시다가 가셔야 되는지. 그 저 같으면은 안 갈 거예요. 그 만찬을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에 만찬이 뭐 그렇게 생산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생산적인 일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이 축구 문제. 사실은요, 야구 팬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사에 몰려있는 여기 가서 딱 좀 뭘 해야지. 이 정치인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 주목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쫙쫙쫙쫙 한번 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정치인 진종호 이 의원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거기 안 가고 여기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인기 얘기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다뤄드릴 프로야구가 사실 프로 스포츠 중엔 인기가 제일 많다라고 하고요. 1,000만 관객 돌파했죠 지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인기로 따졌을 때는 이제 축구가 워낙 인기가 많다 그건 보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있는 사실은 상황이었습니다. 야구는 이 국가 대항적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야 이게 뭐 자주 있잖아요. A매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그거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근데 가난했을 때 가난한 나라의 스포츠가 딱 2개예요. 뭐냐면 공 하나 가지고 그냥 골대 막 애들이 돌로 싸가지고 할 수 있는 축구. 또 하나 뭐예요? 권투. 이게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장 이제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2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특히 축구에 대한 이건 나이 드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특히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내일 이 현안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정감사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10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현안질인 점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뭐예요? 자, 정규 시즌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앞서서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1,0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42년 만이라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810만 명이었는데 1년 새 200만 명이 급증을 한 겁니다. 또 프로야구 중계를 본 누적 시청자는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경기가 재밌어졌다, 팀 간의 게임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올해 흥행의 가장 큰 요인은 유튜브, 밈 등 SNS와 결합된 20대 여성층의 대거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삐끼삐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삐끼삐끼? 네. 이게 뭐 어느 팀에서 하는 춤이에요? 이게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 춤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기아 투수를 상대하는 상대 타자가 삼진아웃이 되면 이제 삐끼삐끼란 노래가 나오고요. 이제 치어리더들이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아마 지금 음악이 준비가 됐을 텐데요. 그거 네. 한번 쳐봐요. 아, 네. 한번 쳐봐. 나 진짜 몰라요. 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잘하는데. 혹시나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제가 쳤던 삐끼삐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드럼 비트 또 DJ 스크래치 연주라고 하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몸을 흔드는 건데 최근에는 이 치어리더 한 분이 화장을 고치다 말고 정말 무심한 표정으로 했던 게 화제가 돼서 쇼츠인데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4천만 뷰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신도 이 춤을 집중 조명했고요. 심지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던 팝스타 역시 이 춤을 따라하면서 이게 앉아서 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앉아 있다가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그래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이제 내한 공연을 최근에 했는데 이 틱톡을 통해서 삐끼삐끼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요새 야구장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야구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야구장 앞에 편의점에 그러니까 어떤 야구장에 따라서 해당 그 팀의 유니폼 뭐 이런 거 다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종합 인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게 계속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그냥 현타가 와서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 번 더 쳐볼까요? 아니요. 그러면? 교수님은 한번 배워보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없죠. 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삐끼삐끼 춤을 추게 생겼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도 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아니 진짜 이 야구 굉장히 좋아요. 예. 축구 근데 이게 축구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축구가 내일이라고 그랬나요? 내일이죠. 네, 내일 현안질이 내일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오전이에요, 오후요? 모르죠. 오전부터입니다. 오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회장 신상태입니다. 포클랜드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이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1등석 손님들이 자리를 양보해 참전용사 10여 명이 1등석을 타고 귀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제복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선봉에 섰던 그 마음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밤밤 무슨 밤 행주산성 신나는 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행주산성에서 빛나는 밤 축제가 열립니다. 행주산성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 행주가 예술이야. 고향 특례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 현대 건강보험 마이피. 푸본 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전면 개편이 됐죠. 전면 개편이 됐음에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코너는 저희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신 분 모시고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이자 정치 분석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 지금도 유승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이 훅 와요 그냥. 뭔 훅 오네요. 훅 들어와요 그냥 가을이. 와. 정치도 훅 한번 변하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 폭염을 뚫고 가을이 오듯이 정치도 좀 이렇게 청량한 모습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것도 생각이 훅 들어와야죠 이게. 이 너무 지금 너무 엉망인데. 우선 그 이재명 대표 2년 징역 2년 구형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사실 뭐 검찰이 벌금형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거의 양형 기준에 보면 법정 최고형을 그렇죠. 구형한 거라고 하잖아요. 의외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말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냐 아니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재판부의 판단이 꼭 검찰 구형량하고 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다. 저는 직감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구형량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당선 무효형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은 중계하자 1심 재판. 중계.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중계가 됐으니까 중계하자. 어떻게 보세요? 뭐 중계할 수 있다고 봐요. 중계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재판부의 판단.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야당 대표와 차기 유력 대선 후보를 부담은 지금 날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사안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게 뭐 허위 사실 유포가 유죄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죠.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 뭐 선거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그 AI 시대잖아요. 그럼 허위 사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선거에서.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그 법적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로 가면. 근데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런 허위 사실로 이제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검찰 구형량이 그 세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넘는 형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도 그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린다라 함은 결국 이제 어떻게 선고가 날릴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요 1심에서 조금 전 징역형은 안 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좀 센 벌금형이 떨어진다. 자, 민주당 내부가 그럼 흔들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순도 100% 정당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도 100%. 이거 칭찬 아닙니다. 정치 정당이 순도 100%인 건 이거는 칭찬은 아니고요. 이제 근데 지금은 원내로 가보면 사실상 반대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맞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평균 이하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 혹은 정치적 움직임은 호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게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11월에 1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위증교사 사건이 있잖아요. 두 개의 사건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판결이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비명계들이 있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 확고한 뭐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을 가진 분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가을이 휙 오듯이 어느 순간 휙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호남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영광에서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영광 군수 보궐선거를 갔잖아요. 그것도 호남 민심이 혹시 그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균열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집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흔들리면 진짜 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크죠. 말씀이신데. 만약에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영광하고 어디죠? 곡성?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잃을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작은 선거인데 작은 선거지만 호남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십 싸움이잖아요. 작은 선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국 혁신당 그 지도부 상당수가 그 호남에 내려가서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래도 조국 혁신당을 우호적으로 봤던 민주당 당원들한테는 이제 거기랑 차별화하고 결별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엔 어쨌든 호남에서 출마를 한 것은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호남 지역구에 출마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늦었죠. 근데 선거 이기고 나서 선거 이긴 게 아니잖아요. 12석을 차지하고 나서 나름대로 선전한 이후에 그다음에 존재감이 점점 약해졌잖아요. 이 원내교섭단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좀 정책적인 비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묻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의당은 언급이 안 되니까 다른 이중대가 또 나타난 것처럼 조국 인식이 된 대표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민주당 5분대 기조가 아니다. 5분대 기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냥 계속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치정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와중에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통일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임종석 실장도 참 시기적으로 근데 본인의 얘기를 전 그걸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참 거시기하죠. 거시기한 시기에 거시기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발언 자체가 저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발언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받냐면 좀 튀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논의들은 조금 더 숙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분법적으로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일인가 이 문제가 통일에 목매달 필요는 없지만 통일하지 말자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어수선한데
거기다가 뭐 판례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질 않나. 예. 뭐 검찰에 관련한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뭐 이미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죠. 그 법 왜곡죄 뭐 이런. 저는 사실 법 이름이 지금 너무 생경해서 그리고 그게 발음도 잘 안 돼요. 다시 왜곡죄 이게 들여다봤는데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형법 개정안인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봐도 지금 타이밍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갓 끝맨 거죠. 오얏나 말에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 더 저는 전략적으로 보면 법 왜곡죄 가령 이 법 왜곡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더라 지금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그런데 그걸 누가 왜곡했는지. 아니 이건 너무 광범위해서요. 이게 검사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 능력 혹은 이 자율성, 독립성을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바로 요 규정은 이번에 이제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노골적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실은 뭐 사실상 거부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전 거부했다고 봅니다.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통령께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이제 또 한 단계 내려선 상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9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얘기 안 하셨고요. 9월 6개 기관 여론조사 평균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6%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 적극 지지층과 소극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 지지층이 25% 안팎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적극 지지층에서 파열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소극 지지층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예전에 떠났고 이제 소극 지지층이 떠난 상태에서 적극 지지층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파열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용산이 상황 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 문제 특히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잖아요. 일반 그렇죠. 국민들이 내가 아픈데 그렇죠. 응급실을 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대해서 국민의 당이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산 입장에서 보면 당이 민심을 전했고 그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법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소극지층 일부가 붙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독대도 거부하면 이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구한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현명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아니 이건 물밑에서 얘기해야죠. 용산과 당이 이거를 뭐 독대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모양새가 둘 다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정치력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요즘에 많이 들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선언적이고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먼저 막 흘려가지고 여론화하는 단계를 거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럴 그 안에서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좀 긁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감정을 긁죠.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체코에서 귀국할 때 이상민 장관하고는 꽤 오래 50초래요. 그 누가 그걸 또 시간을 아니 재나 근데 봐요. 그걸 보세요. 네? 이상민 장관 만나고 악수하고 한동훈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서는 50초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는 악수하고 그냥 갔잖아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팔을 쳤느니 뭐 아니 안 한동훈 쳤느니. 대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30초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싸울 때 나중에 싸우더라도. 근데 그 상징적인 장면, 그 다음에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용산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더 나빠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특히 용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지지층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거를 투철하게 하지 않으면 당과도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 보면요. 당은 어쨌든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듣잖아요. 근데 의료 대란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강도가 다를 겁니다. 아마. 특히 뭐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에 가서 듣는 말 혹은 원외 위원장이 수도권 지역에서 듣는 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민심이 굉장히 차가워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총선 이후에 사실은 심판을 당한 건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국정기조가 달라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마저 적으로 돌리면 너무 고립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대통령실과 당이 좀 불협화음이 계속 나고 각자 길을 걸었을 때 그게 당의 입장에서 볼 땐 손해입니까? 어떻게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전통적인 의미로 반대하는 정당은 야당이잖아요. 네.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정당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법이 없어요. 지금. 예. 의료 대란을 어떻게 풀겠다. 뭐 만나서 얘기하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거 이렇게 풀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용사라고 각을 세워서라도 강하게 얘기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무슨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최혜병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안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뭘 하면 반대하는 정당이 됐어요. 역사상 집권당이 반대하는 정당이 된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그래서 용산과의 갈등이 국민의힘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룸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걸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그 한동훈 대표는 그 리더십의 시험대에 있다 지금. 적어도 독대와 독대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대란에 대한 독자적인 해법을 만들어서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에 직접 호소한다 이 말씀이시죠?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당의 독자적 자율적 공간들을 만들어내가지 않으면 여당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돼 가잖아요. 글쎄요. 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게 독자적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애매모호해요 아직. 대통령 그러니까 좀 갈등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좀 애매한 게 있죠.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정면승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게 보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이 교착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야당과도 교착 상태, 용산과도 교착 상태. 이거 풀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면승부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가 이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정치라는 건
이게 뭐 비판도 듣고 단련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예. 자라는. 근데 검사는 이게 상명하복. 그렇죠. 이 질서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과 당대표 한동훈이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정치 보면 저도 답답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예,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을을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가을이 왔는데 이번 가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없더라도 가을 자체를 느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